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합니다. 씨앗도서관은 마음에 드는 토종 씨앗을 대출받아서 키운 뒤 다시 씨앗으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그렇다 보니 대출 기간도 길게 주어집니다. 다행히도 토종 씨앗을 잘 키워서 씨앗으로 반납하는 이용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박영재 관장은 그만큼 보람이 크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씨앗도서관을 만들기까지 18년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토종 씨앗을 수집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멸종 위기에 놓인 토종 씨앗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우리는 왜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관리해야 할까요? 토종 씨앗들의 아버지 박영재 관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수원 씨앗도서관의 박영재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토종 씨앗의 아버지라고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제 우연히 아이들에게 이제 친환경 채소들을 좀 잘 먹게 해주자. 그래서 텃밭 운동을 하시다가 열심히 이제 농사를 짓고 도시농부가 되셨는데 어떻게 토종 씨앗으로 연결이 됐는지요? 네. 농사를 짓다 보면 의외로 외부에서 투입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농기계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거름도 사야 되고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농사는 자연스럽게 뭔가 유기농이라고 하면 유기순환이잖아요. 네. 뭔가 순환시켜서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니까 씨앗도 계속 씨앗 사오고 모종 사오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밭에서 재배해서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되는데 네. 씨앗은 다시 또 사와야 되고. 네. 알게 모르게 외부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퇴비 만들기 위해서부터 씨앗 자급하는 것까지 네. 도전해보자. 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때마침 제가 농사를 짓고 있던 텃밭 주변에 안한식 박사님이라고 농진청에서 농업유전자원센터 씨앗은행을 만드신 박사님이 살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박사님을 모시고 텃밭에서 같이 농사 지면서 박사님이 씨앗 구하러 가는 여행을 떠나실 때마다 따라다녔습니다. 네. 그러면서 토종 씨앗도 구하고 박사님으로부터 이제 토종 씨앗에 대한 이야기들, 예. 씨앗을 채종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됐죠. 근데 사실 이 씨앗 도서관은 뭐 어떤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네, 순수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회원들의 자발적인 후원하고 자원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농업진흥청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나서서 하지는 않나요? 아무래도 토종이 신품종을 만드는 중요한 자원이 되기는 하지만 토종 자체를 보존하고 이렇게 나눔하는 것은 농촌진흥청의 취지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농업진흥기관이 과거의 것을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실적이 안 되잖아요. 경제성이 떨어진다 한마디로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이 일 자체가. 네. 사실 토종 씨앗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 곳곳을 다니셨는데 그 씨앗을 진짜 고이고이 간직하신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씨앗을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워낙 씨앗을 이제 잘 받으시고 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서 씨앗의 중요성들을 너무 잘 아시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한 마을에서 그런 토종 씨앗을 이렇게 잘 받고 잘 나눔하시는 분이 꼭 한 분은 계셔요. 저희는 이제 씨앗 할머니, 예. 씨앗 농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은 마을에서도 씨앗을 이렇게 나눠주고 베풀고 하시는 분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인심이 좋고 후덕하셔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씨앗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아주 많은 것을 배우게 되는 그런 네. 저희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씨앗을 얻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걸어다니는 인문학교실이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이야기도 합니다. 시집 갈 때 이렇게 씨앗
국뽕지도 네. 주고 그걸 간직하고 시집 오기도 하고 그랬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할머니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까지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좀 토종 씨앗을 알아봐주고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웠어요. 근데 이게 오랫동안 농사 지으면서 이렇게 토종 씨앗을 간직해 오신 보존해 오신 우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들 세대인데 그분들한테 토종 씨앗 달라 그러면은 선뜻 주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에서도 이렇게 씨앗을 나눔해 주시는 그런 이제 인심이 좋은 분들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정을 얘기하죠. 토종 씨앗이 계속 사라지고 있어서 이걸 보존하려고 이렇게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 선뜻 이렇게 내어주세요. 그리고 그 내어주시는 마음가짐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씨앗을 나눔해야 자손들이 퍼져나가듯이 네. 널리 퍼진다. 예. 자손이 잘 된다. 예. 이런 또 믿음도 가지고 계세요. 그런 분들 덕에 이제 그 맛을 또 다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토종 씨앗 수집을 위해서 다니면서 만난 분들 중에 좀 기억에 오래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씨앗 도서관인 이유는 씨앗을 책처럼 빌려주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씨앗에 얽힌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게 굉장히 소중한 또 자산이거든요. 네. 그 씨앗책이라고 예. 저희는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씨앗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많이 들려주시는 그런 농부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눈에 콩깍지 씌었다. 네. 이런 얘기는 콩깍지 안에는 콩알이 두 알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콩알의 입장에서는 서로 상대방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그 안에 둘밖에 네. 없으니까. 네. 그럼 이제 그런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콩깍지셨다는 말이. 네, 맞습니다. 아이고 처음 알았어요. 그다음에 콩알이 그렇게 알콩달콩 산다 그래서 네. 그 콩알의 이름도 하나는 알콩이 하나는 달콩이. 아, 이름이 있어요? 예, 그 두 콩알의 이름이 알콩이하고 달콩입니다. 그 관장님이 지어낸 거 아닌가요? 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맨날 그렇게 좋게만 지내는 게 아니라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콩꼬투리가 익으면 이렇게 흔들면 그 안에서 이제 콩알끼리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나요. 예. 그걸 보고 티격태격 싸운다. 그게 콩알 부딪히는 소리였나요? 콩에는 이제 태자가 들어가니까. 아, 서리태 할 때 태자가 그쵸, 아, 티격태격. 예. 그 태자가 콩태라고요? 네. 아무튼 의성어 비슷하게 예. 이렇게 이제 제가 뭐 말씀하세요. 걸러서 듣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되게 수긍이 갑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콩을 수확하고 계실 때 저희가 많이 방문을 하니까 수확을 할 때 콩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꼭 한두 알을 이렇게 빼세요. 네. 네. 그래서 아니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왜 그 한두 알은 이렇게 걷어들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농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농사 짓는 건데 네. 첫 수확물을 남한테 이렇게 주면 남을 위해서 농사 짓는 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한두 알을 다시 걷어들이는 것을 수짓댄다라고 얘기해요. 수짓댄다. 네. 우리가 수지 맞는다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의 그렇군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되게 농부가 1년을 애써 농사 지은 것들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농사의 가치를 이렇게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볼 때 좀 네. 숙연해지기도 하죠. 그러네요. 소중한 거 없고 농사 짓는 분들은 자식이랑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자식하고 비유하는 거죠. 이렇게 귀하게 전국을 다니면서 귀하게 토종 씨앗을 얻어 오시면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게 뭐 분류 작업도 있고 후속 작업도 있고 그럴 텐데요. 네. 예, 그래서 정말 농사의 기본 상업적으로 농사하시는 분은 A부터 Z까지가 있으면 A부터 O까지만 하지만 저희는 Z까지 다 해야 되잖아요. 네. 일일이 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씨앗을 수집할 때 이제 기록했던 이제 자료라든지 사진 기록이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그 씨앗을 또 제가 파종을 해서 심으면서 그 형질이 그대로 나오는지도 관찰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각 작물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자가 수분하는 애,
자기 꽃가루 바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또 남 꽃가루 바지를 하는 예. 꽃가루가 날라와서 교잡이 이루어지는 그런 작물들도 있어서 이렇게 격리를 한다든지 네. 그다음에 또 씨앗이 최종할 시기에 얘가 또 이제 장마하고 겹치는 그런 작물들이 있어요. 네. 홍화라든지 상추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가림 재배를 해야 되거든요. 아. 시설하우스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물러지니까 장마되면. 그래서 격리라든지 비가림이라든지 이런 관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신경 쓸 게 진짜 많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체로 이렇게 번식하는 것들. 영양체로 번식한다는 건 무슨 씨앗이 아니고 몸체로 뿌리라든지 아니면 네. 줄기라든지 잎으로 번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몰라가지고. 그걸 이제 영양체 번식이라고 하는데 네. 영양체들은 또 겨울을 놔야 될 때는 또 얼지 않게 네. 보관해야 되고 예. 아니면 이제 땅 속에 구멍을 파서 저장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어렵죠. 진짜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곳이 없네요. 네. 토종 씨앗들도 이게 이름이 있다고 하던데 네네. 재미난 이름들도 많다고요. 네. 네. 뭐 재미난 이름이라고 하면 이제 되게 뭐 그 지역에서 되게 이제 어른들이 붙여왔던 그런 이름들이에요. 이게 뭐 공식적인 학명은 아니죠. 학명은 아니죠. 예. 그래서 옛날에도 불렀던 이름이 있는데 최근에는 또 이름이 바뀌어서 이렇게 불리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콩 중에 이제 호래비 콩이라고 있어요. 호래비 콩은 또 네. 콩은 두 알 들어간다면서요. 네. 그 콩알이 굉장히 커요. 근데 콩알이 커지면서 콩 껍질이 이렇게 갈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늬가 생기는 콩이 있어요. 그런 콩들이 이제 콩 중에 호라비 콩이 있는데 할머니들한테 여쭤보면 이게 왜 호라비 콩이에요? 물어보면 콩 껍질이 갈라지면서 주름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라비 콩이라고 부르는데 호라비 주름살처럼 네. 느껴졌나 봐요. 근데 예. 이제 조선시대 농서를 보면 옛날에 이제 임원경제지라든지 산림경제라든지 이런 데도 옛날 콩 이름들이 나와요. 네. 근데 호래비 콩이 환부태라고 나와요. 환부태. 예, 한자로 환부가 호래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유래가 있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조선시대 때 왜 호래비 콩이라고 불렸냐 그러면 콩들은 보통 이제 두 포기씩 서로 의지해서 키우거든요. 네. 근데 이 호래비 콩은 꼭 한 포기씩만 심었거든요. 왜 그랬죠? 이제 콩이 익어가면서 이렇게 바람에 흔들거리면 서로 꼬투리가 이렇게 비벼져서 콩이 터져요. 네. 그래서 콩알이 땅에 떨어지죠. 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씩 심었던 거죠. 그렇군요. 다 이유가 또 있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유가 바뀌었죠. 이름의 유래가 해석이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 이름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에서 굉장히 큰 위안을 삼습니다. 예. 토종은 강하다. 아직도 있구나. 없어진 게 아니다. 그 팥 중에 개골팥이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네. 그 팥도 이름을 발견한 사례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이제 개골팥이라고 불려서 그랬는데 저기 경기도 화성 지역에 갔더니 어느 할머니가 이게 용의 눈이 팥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용의 눈. 용의 눈팥. 네. 그래서 이제 용안소두라고 해서 옛날로 고전 농서에 용안소두가 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용안소두가 도대체 어떤 팥일까? 소두는 팥이니까. 궁금해했는데 그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름 하나에 그냥 눈이 번쩍 뜨였죠. 그게 용안소두구나. 그 팥은 좀 다른가요? 지금 네. 요즘 팥하고? 빨간 팥이 아니고요. 네. 약간 아이보리 바탕에 검정 무늬로 개구리 등딱지 같은 무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롱아롱한 무늬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개골팥인데요. 네네. 옛날에는 그걸로 이제 그 용떡에다가 눈을 활용점정하는 네. 그런 용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의 눈팥이군요. 그렇죠. 네. 이야, 이게 참 씨앗에 이런 재미난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도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수명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온, 네. 우리가 생활하는 상온에서 보관하게 되면 파라든지 이런 종자들은 1년밖에 안 돼요. 1년밖에 보관할 수가 없고요. 콩도 1년, 뭐 수명이 짧고 5년 긴 것들은 이제 참깨라든지 뭐 일부 종자들이 네. 있는데
되게 이제 5년 미만이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장을 잘 건조시킨 다음에 냉장 또는 냉동으로 보관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냉동으로 보존을 하게 되면 거의 반영구적이에요. 예, 그렇군요. 예, 냉장으로 보관하는 이유는 이제 그때그때 또 나눔하기 위해서 네. 중기 저장하는 것은 냉장 보관, 장기 저장하는 것은 냉동 보관 이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토종 씨앗을 수집을 하셨어요. 뭐 네. 8,000점 정도? 종류로는 한 야생종, 자생종까지 하게 되면 한 300종 정도가 300여 종 네, 정도. 네,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많은 토종 씨앗들이 지금 멸종 위기종이라고 하던데요.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의외로 아까 토종이 강하다고 말씀드렸듯이 네. 그게 수집하다 보면 아직도 있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그런 네, 거군요. 그래서 의외로 이제 농업 생태계하고 자연 생태계가 이렇게 연결된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재배 작물에서 야생종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생종이 이렇게 재배 작물화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네, 네. 예를 들어서 옛날에 도라지 같은 경우는 자생종이었잖아요. 근데 예. 요즘은 이제 작물화되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취라든지 이런 것들. 네.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씨앗, 토종 씨앗 어떤 게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멸종 위기종에 있는 게 그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 농부들이 재배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따진다면 벼 작물들이 가장 이제 소멸위기에 있죠. 네. 토종벼는 거의 이제 농가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그리고 이제 보관 농진청에나 이렇게 보관되는 그렇게 남아 있는 상태죠. 네, 참 우리나라 쌀 자급자족한다고 막 뉴스에 나고 저렸을 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대량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통일벼 이런 것들이 이제 싹 휩쓸다 보니까 우리나라 벼들은 이제 사라지고 되게 일본 계통의 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외국 종자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갖다 쓸 때 비용을 엄청나게 지불한다고 하던데요. 네. 로열티뿐만 아니라 이제 뭐 종자 수입까지 치면 수백억이 1년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재배를 하면 우리가 씨앗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건 안 되나요? 되게 이제 종자도 이렇게 토종 종자 같은 경우는 계속 씨앗을 받아서 심어도 형질이 바뀌지 않는 네. 고종종이라 그래요. 네. 형질이 고정이 돼 있는 그런 종자인데 반해서 되게 이제 종자 회사에서 판매하는 것들은 F1 종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 이렇게 잡종화된 종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씨앗을 받아서 심으면 형질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속 씨앗을 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게 또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군요. 장치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씨앗이라고 하는 것들을 육종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자 회사들이 예. 고의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 오히려 네. 육종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씨앗이 중요하네요. 청양고추도 사실 우리가 개발한 건데 이거에 지금 우리가 이 씨앗을 수입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우리나라가 IMF 때 많은 종자 회사들이 해외로 팔려 나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상업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우수한 종자들이 많이 해외로 넘어갔죠. 그래서 그 종자 회사가 다시 우리나라로 이렇게 다시 팔리기는 했지만 그렇게 우수하게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종자들은 아직도 안 넘겨줬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종자도 중요하지만 그 종자 회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자원들, 그러니까 토종 자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육종 자원들 이런 것들도 아직 이제 우리가 못 받았으니까 네. 국고의 큰 손실인 거죠. 안타깝습니다. 전국의 씨앗 도서관이 지금 15곳이 있는데 우리 관장님의 꿈이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씨앗 도서관을 세우는 것이 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에 한 225개 지자체가 있나요?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 지자체마다 씨앗 도서관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각 지역의 씨앗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강원도 지역에서 수집한 것을 수원에 심어 보니까 형질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지역마다 의 토성이라는 게 있고 네. 이래서 그런지 감자가 행성에서 심었던 자주 감자가 수원에 오니까 길쭉하던 모양이 동그래졌어요. 울릉도 감자도 수원에 오니까 또 모양이 바뀌어요. 이렇게 심지어는 이제 씨앗으로 번식하는 게 아니라 영양체로 번식하는 것도 이런데 네. 그 지역의 자원은 그 지역의 토질에 맞고 환경에 맞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지역에서 수집된 자원은 그 지역에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예. 하기 위해서 각 지역마다 씨앗 도서관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역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특히 또 지명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는데 연관이 있는 거죠. 환부태가 허래비콩이 된 것처럼 네. 지명도 굉장히 많이 변천을 해왔어요. 네. 우리가 고양시라고 하면 옛날에 고봉하고 그다음에 덕양 합쳐서 고양이 됐거든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지명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지방의 이름이 땅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의외로 씨앗과 관련돼서 많이 좀 알려져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만약 이름이 없는 씨앗이다 그러면 그 옛날 지명을 찾아서 씨앗 이름에 붙이는 네, 이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맥고지 상추도 그 마을 이름이 맥꽃 마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맥고지 상추로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옛날 지명을 되찾는 일들도 씨앗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옛날 지명을 공부를 하면 그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작물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화성 지역 같은 경우는 매양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네. 그 매양리 같은 경우는 매자가 매화 매자가 아니라 물 매자예요. 물. 예, 매양리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매양리 입구에 딱 들어가면 물향기가 쫙 퍼져와요. 짠내가 네. 풍겨와요. 그래서 이제 짠내가 나는 마을이다. 이런 뜻의 매향리거든요. 예. 근데 그 매향리를 매실향기, 매화향기가 나는 마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에서 보니까 매화나무 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 되지 않나요? 토양이? 네. 안 맞죠? 토양에도 안 맞고 애초에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없어지는 그런 거다. 그래서 옛 지명에 맞고 또 이제 옛 그 지역에서 수집된 다양한 작물들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기후 위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이상 기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지구 곳곳에서 이런 천재지변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토종 씨앗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씨앗이 뭐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뭐 600년이 됐다 그러면 그 60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항상 똑같은 날씨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여러 가지의 날씨들을 경험을 했을 거고 그런 날씨 또는 이제 병해충, 환경재앙 뭐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한테 씨앗이 남아있겠죠. 네. 그만큼 이제 그런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들이라는 것을 그 씨앗의 유전자에 고스란히 남겨서 환경 적응력이라든지 병해충, 내병성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게 토종 작물이에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부여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송국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반도에서 제일 처음으로 기후 난민이 생겼던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단군 시대쯤인데 기원전 2,800년 정도에 그 기후 제왕이 왔어요. 그러면서 송국리 사람들이 제주도를 거쳐서 일본의 큐슈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송국리 지역하고 제주도 큐슈를 찍어서 그 지역의 토종 작물들을 제가 이제 리스팅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너무 똑같은 거예요. 먹는 음식이라든지 식문화가. 씨앗을 가지고 가셨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송국리에서는 벼농사를 짓다가 제주도에서는 벼농사를 못 지니까 밥벼를 심었고 그다음에 또 큐슈에 가서는 또 벼농사를 다시 시작한. 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찾을 수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송국리가 그쪽이 이제 공주잖아요. 그래서 공주에 가보면 이제 옛날 지명 이름이 고마나루라고 그래요. 고마.
고만하루. 예, 웅진주 옛날에. 네. 그 지명이 규슈에 있죠. 구마모토. 또 그렇게 연결이 예. 되는군요. 그 지명이 그대로 이렇게 네. 연결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향후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이렇게 사람이 이주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작물로서 어떻게든 기후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토종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얘기를 들으면서 토종 씨앗을 이렇게 우리가 지키고 관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이게 좀 이 방송을 뭐 귀농을 꿈꾸는 분들도 뭐 듣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돈이랑 연결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부 이제 지역에서 지역 특화 사업 형태로 해서 토종을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경남도에서도 우선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화성시에서 로컬 푸드 통합지원센터 안에 로컬 푸드 직매점이 한 10개 정도가 있어요. 네. 거기에 토종 작물을 코너를 별도로 만들고 이게 토종 씨앗을 보급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생산해서 오는 농산물들을 우선적으로 이렇게 팔아주는 네.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박영재 관장님 토종 씨앗의 전도사 아버지로서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다 씨앗 도서관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예. 꼭 이루고 싶은 올해 소망이 있으십니까? 올해 소망은 매년 씨앗을 받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겨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완벽하게 완성도를 높여나갈 수 있을까? 예. 이게 항상 제 숙제이기도 합니다. 새봄을 맞아서 토종 씨앗을 좀 대출받아서 키워보고 싶어, 싹을 틔워보고 싶어, 열매 맺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씨앗 도서관을 찾아가면 될까요? 네. 네. 씨앗 도서관을 이렇게 방문하셔도 되고요. 저희 또 이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네. 씨앗 도서관을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어떤 씨앗이 필요하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아마 네. 연락이 갈 겁니다. 연락처 적어주시면 그리고 우편으로도 이제 보내드리고 하니까 예. 적극적으로 한번 토종 농사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생명을 키우는 작업, 생명을 보존하는 작업 누구보다 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해는 그 일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8년 동안 이 토종 씨앗을 찾아서 관리하면서 국내 최초로 씨앗 도서관을 설립한 전국 씨앗 도서관 협의회 대표 수원 씨앗 도서관의 박영재 관장이었습니다.